네, 여러분들, 이제 행정학 긴 여정 또 어찌 보면은 합격까지 정말 힘든 여정이 될 텐데 이제 행정학만큼은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하고 가장 문제가 잘 풀리게끔 책임을 질 거니까 제가 이제 리드해주는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여정을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완전 초실행인 분들은 뭐 나름 되게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가장 열정이 가득할 때죠. 정말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시킨 대로 다 할 것 같고 체력도 될 것 같고 한데 이제 한번 좀 겪어본 재실행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공부라는 게 자기 마음처럼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당연히 위기가 올 수는 있어요. 뭐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그리고 공부를 떠나서 이게 매일매일 진짜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뭐 행정학 점수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올려주는 건 당연하고 저도 이제 수험생을 겪어봤고 합격도 해봤기 때문에 수험생으로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 대부분 알고 있고 1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 또 얼마나 많은 합격생들을 봐왔겠습니까?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그리고 이제 합격생이 중요한 거죠. 합격생은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 공통적인 특징들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케어를 해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하면 시험 문제가 정말 잘 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도 뭐 합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시험에 합격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뭐 처음 할 때는 딱 그것만 철저하게 시험 공부니까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험생들 지도를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극단적인 수험 효율적인 방식 그걸 이제 빨리 맞다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문제가 잘 풀리지 흡수하고 실천하신 분들은 이제 뭐 9급이든 7급이든 제가 이제 강의 경력이 짧았을 때도 9급이든 7급이든 뭐 합격생들이 선생님 강의 덕분에 뭐 1년 만에 빨리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또 너무 또 초수험 효율적인 이런 것만 제가 초반에 추가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자기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와닿지가 않아. 자기는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스마트폰이 익숙한 세대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투지폰을 한 10년 이상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처음부터 스마트폰 쓰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스마트폰이 불편하다니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리는 이 세계인데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왜 이걸 쓰는 거지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스마트폰을 안 쓰고 투지폰으로 돌아갔다면은 저 혼자 뭐 좀 이렇게 과장하면은 조선시대에 살고 있겠죠. 이 어마어마한 이 IT의 그 급격한 발전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었겠죠. 지금 뭐 누워서 뭐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이 처음에 불편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시험 문제가 잘 풀리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10년 동안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을 지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저도 많이 느꼈겠죠. 이게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투지폰보다 몇십 배 더 좋은 스마트폰의 세계를 하더라도 익숙하지가 않고 처음에 따라하기가 힘들면 좀 이렇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또 수험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의구심을 갖거나 혹은 이제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구나. 뭐 여러 가지를 저도 많이 겪어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경험들 제가 이제 강의한 지 이제 10년째 되면서 그 경험들이 쌓이고 그리고 또 저도 연구를 거듭해서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재밌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수험생활이 취미예요. 그런 사람 없죠.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행정학 관심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건 공무원이고 공무원 제도가 시험을 합격해야 공무원을 시켜주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기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시험 합격이고 그러려면 시험장 가서
문제가 잘 풀려야 되고 그것도 이제 막 몇 년씩 공부하고 푸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시험은 그냥 평균적으로는 한 2년 정도에 합격을 해요. 근데 분명 1년 만에 합격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1년 만에 바로 합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처음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아쉬웠다 하더라도 그래도 2년 차에는 바로 평균 안에 끝낼 수 있게끔 공부를 하려면은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본질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의 연구, 경험의 경험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따라올 수 있게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업그레이드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제 성격 자체가 저는 뭘 하든 본질적인 걸 찾는 걸 되게 중시해요. 제가 이제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강사면은 그 강사가 가르치는 효과가 가장 극대화돼야 되겠고 수험 분야의 강사라면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점수를 내줘야 돼요. 또 합격을 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수험 강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거 뭐 있나요? 제가 뭐 여기서 여러분들을 아주 재밌게 해준다든가 웃기기만 해. 근데 이제 문제를 못 풀어. 행정이 이해가 안 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제가 여러분들 뭐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만 해주고 끝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끝나. 뭐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케어해 줌으로써 어떻게든 합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본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학 강의 뭐 타이틀을 스마트 행정학이라고 쓰는데 뭐 스마트폰에 비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점점 투지폰을 안 겪어본 세대들이 시험 보러 오기는 하지만 투지폰이 뭔지는 알죠. 그 세계에서 스마트폰의 세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강의 교재의 수험 적합성만큼은 진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투지폰과 스마트폰 차이다. 이렇게 그냥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그냥 합격생들 합격 후기에 항상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수험 적합성, 그러니까 강의와 교재가 어떻게든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제가라는 고대로 따라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문제를 잘 풀어요. 또 뭐 합격 후기들 보면은 선생님 시험장에서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제발 찍으면 안 돼. 이거 찍어야 돼. 목소리를 듣고 풀었어요. 합격 후기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 강의 초반 약 한 8, 9년, 10년 전에는 그걸 이제 일부만 흡수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모두가 흡수하고 잘 따라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이 1시간이 단순히 뭐 제 소개, 강의 소개가 아니고 그 부분은 뭐 짧게 끝낼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수험 기간이 뭐 최소 1년 이상 줄어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강생분들 어차피 꼬박꼬박 들어야 되겠지만 인강생분들 이 OT 건너뛰면 안 돼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되고 뭐 합격 못할 뻔했던 분들이 합격할 것이고 합격할 수 있었는데 1년 이상 더 빠르게 합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에 수많은 수험생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망해왔어요. 이미 똑같은 시행착오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겪고 망해온 방식들인데 그걸 똑같이 겪으면서 수험 기간 1년, 2년을 날려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아직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부분은 무조건 제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고 좀 믿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10년째 똑같은 수험생들을 보고 똑같이 망하는 수험생, 똑같이 금방 합격하는 수험생. 당연히 후자의 공통점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죠. 전자의 공통점을 하지 말라고 알려주겠고 그건 이제 그대로 따라주셔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성격상 무조건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돼.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점수가 나오고 합격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저 소개랑 뭐 스마트 행정학 소개 간단히 드리고 갈 건데 대부분은 저에 대해 잘 알고 오신 분들이니까 여기는 간단히만 할게요. 뭐 이런 양력 이런 것들은 제 강의, 뭐 교재에 대한 뭐 품질 보증서라고 할까요? 품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 그리고 제가 합격을 만드는 패러다임이다. 이 단어는 뭐 합격을 추구한다 수준이 아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좀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강의가 합격을 추구하지 않겠냐마는 저는 이제 합격을 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라는 그대로 하면 합격하게끔 만들어진 강의 교재들이에요. 합격이 어떻게든 되게끔. 자, 그리고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좀 뭐 양력 이런 것보다는 이제 스토리 조금 같이 곁들여서 소개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랑 뭐 대부분 처음 만나니까 뭐 친밀감도 쌓고,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뭐 서로 같이 합격을 만들어 갈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뭐든 뭐 강의 자체는 일방적이지만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 통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되니까 소개를 하겠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운동 선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건 있죠. 몸이라는 건 정말 정직해요. 연습을 하면 퍼포먼스 성과가 나오고, 연습을 덜하면 그만큼 성적은 무조건 떨어지더라고. 너무나 정직해요. 그걸 겪으면서 저도 이제 행정고시 수험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왜 시작했는가?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좀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는 제가 연세대 공대를 갔었던 그냥 이과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선수를 못하고 그냥 뭐 다들 공부하니까 그냥 공부한 케이스. 공부하면 좋다라고 하니까 한 케이스. 이과생으로서 성적 맞춰서 들어간 케이스. 근데 뭐 운동 DNA를 저도 이제 어릴 때니까 그때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이왕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운동과 관련된 최고의 대학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체육교육과를 가긴 갔는데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체육인이 되고 싶긴 한데, 체육인으로서 길도 너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엘리트 선수라기엔 늦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저희 과 선배 중에 안민석 국회의원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뭐 벌써 6선째인가 아무튼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체육 행정 쪽에 체육 전공 인재가 없다. 그래서 좀 체육 행정이 체육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와서 좀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꽂힌 거지. 그래서 그렇다면은 체육 행정 쪽에서 이왕이면은 제일 어려운 건 뭔가? 뭐 항상 뭐 제일 어려운 것부터 도전하고 안 되면 그 다음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만 그런가? 아무튼 제 성격이 그래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했더니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가면 체육행정 쪽에서 나름 또 뭔가 내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또 체육행정 쪽에 관심이 많아지는 상태였어요. 뭐 엘리트 체육, 학교 체육, 생활체육, 뭐 각종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운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강의 절대 안 빠지고, 복습 절대 안 빠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기본. 강의 잘 듣고 복습 안 빠지고 이거 한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닌데, 수험생으로서 기본이에요. 기본. 아무튼 그거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는 좀 안일하게 공부했던 수험생보다는 제가 빨리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험 합격이라는 게 이게 다가 아니죠. 단순히 무작정 노력한다가 아니라 잘해야 돼요. 또 잘해야 더 빨리 합격을 합니다. 당연히 저도 단순히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저는 이제 정말 맨땅에 헤딩.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맨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쨌든 이건 시행착오구나.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해야 되는 거구나. 점점 공부 방법 업그레이드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알았겠죠.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때도 어떻게 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합격이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합격을 하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임용이 돼서 당연히 공무원이 됐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행정고시를 본 건 아니었는데, 그런 와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가기에는 성적이 조금 모자랐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1순위입니다. 공부 시작할 땐 몰랐어요. 거의 합격할 때쯤 알았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가 한 145명 중에 한 64등 정도로 합격을 했거든요. 나름 상위권 합격했는데 한 상위 10등에서 20등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뭐 1등부터 10등에서 20등. 그리고 뭐 저 때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 때는 대부분 상위 뭐 1등부터 되게 높은 순위의 거의 여성분들이었고 그분들이 거의 문화체육관광부를 가장 좋아했어요.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 저랑 다른 이유로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바로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래도 너무 뭐 그 5급 공무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타이틀이니까 저에게는 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 그것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긴 과정을 거쳤어요. 아무래도 고시다 보니까 3년 반 정도 수험생을 하면서 합격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감사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 객관식 행정학 9급 7급 행정학 쪽 강의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집이 어려워 가지고 어렸을 때 저는 고등학교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 달부터 과외를 시작했어요. 집이 어렵다 보니까 좀 돈을 벌어야 돼서. 근데 이제 좀 아름아름 또 뭐 나름 이제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공부 좀 한다 뭐 이렇게 좀 소문이 나 있었고 그래서 과외를 하면서 또 학원 강의도 하고 과외를 하면서 그게 제 직업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냥 뭐 생계를 위한 거니까 등록금도 내야 되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그것도 잘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저도 수능 강의 그리고 행정고시 강의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분들 보면서 진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종종. 하지만 진짜 할 줄은 몰랐지. 진짜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바로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 성격이 또 공무원하고는 좀 안 맞는 성격이에요. 그때는 저도 잘 몰랐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조금 이제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제 것을 만들고 되게 액티브하고 뭔가 계속 도전하고 성취감 이런 걸 이제 중시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공무원이랑 안 맞는 성격이고 점점 저에 대해서 알고 그러다가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냥 그래 어차피 뭐 알바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교재를 만들어 보자 강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웬걸 누가 제 강의를 듣겠습니까? 그냥 몇 개월 동안 주구장창 교재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사범대학이라 교생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생만 안 나간 상태였는데 그것 때문에 1년 유예가 됐거든요. 그 1년 유예 기간 동안 주구장창 교재만 만드는데 되게 재밌고 행복하더라고.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또 잘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 길로 여러분들을 이제 합격시키는 길로 오게 됐는데 아무튼 뭐 최대한 간략하게 생략한 버전이에요. 뭐 이보다 더 많은 스토리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10년째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여러분들 지도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갓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합격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만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바로바로 캐치하고 바로바로 합격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시험 제도라는 거에 맞을 수는 없죠. 어떤 분은 시험 제도에 잘 맞고 어떤 분은 시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강조해 주는 것들이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누구나 뭐 시험 공부하고 싶어서 시험 공부하나 공무원 되고 싶어서 거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거쳐서 궁극적인 목표 공무원 더 빨리 만들어줄 수 있을까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합격생들의 공통점 최대한 그걸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 아닙니까? 교육자 아닙니까? 뭐 공교육까지는 아니지만 교육자로서 사명감이 없으면은 특히 이제 이 강의라는 것은 뭐 여가 시간이 없어요. 뭐 강의하고 교재 만들고 강의 준비하고 계속 이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제 여가 시간이 없어도 이걸 이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합격생들 덕분이죠. 제 이 생활은 단순히 그냥 뭐 수입 먹고 사는 거 그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생활입니다. 근데 이제 버틸 수 있는 것은 수험생들이 선생님 저 성적 올랐어요.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이걸로 이제 버티고 그게 정말 보람이고 성취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존재하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강의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합격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그래서 뭐 성격이 워낙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대충 이제 각이 나오죠. 무조건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제 성취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합격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든 경험들 제가 현재 여러분들이 수험생이잖아요. 다 전달해 드릴 것이고, 뭐 제가 합격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 제자들이 그동안 합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행정학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3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요게 스마트는 아니겠죠. 이게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학에서 겪는 문제점이에요. 고생만 한다는 것은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만두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시험은 상당히 문제들이 단순해요. 왜냐하면 객관식이고 사지선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과목도 많고 양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계속 까먹잖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 계속 까먹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까먹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자괴감이 들죠.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많이 그만둡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어요. 합격하는 공부를 한다. 이거는 공부하는 족도 점수가 오른다는 소리예요. 그 이유는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있다가도 엄청나게 강조해 주겠지만, 시험 공부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험 문제가 객관식 사지선다 형태이고, 행정학에서는 또 어떤 이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통 이제 OX다 보니까 틀리게 바꿔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출제자가 행정학에서 중요한 부분, 의미 있는 부분을 틀리게 바꿔내겠죠. 왜냐면 그걸 수험생들이 알길 원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최적화시켜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공부하면은 그렇게 양이 많지도 않아요. 컴팩트합니다. 대신에 문제는 엄청 잘 풀려요. 그리고 행정학 범위는 사실은 이제 무한정하거든요. 모든 걸 대비하는 건 불가능해요. 모든 걸 대비하면은 무조건 떨어져요. 왜냐하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을 대비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강력 조절해놨기 때문에 컴팩트하면서도 합격을 위한 부분은 퍼펙트하게 대비가 됩니다. 합격을 위한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모든 걸 퍼펙트하게 한다, 그거는 절대 퍼펙트한 게 아니죠. 다른 과목도 못하고 다른 과목 점수 떨어지죠. 행정학도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작정 이 어마어마한 행정학 시험 범위에서 허덕이게 되면 양에 치이고, 이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보니까 정작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정작 문제에 적용을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단기,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컴팩트하게 공부하고도 점수는 빨리빨리 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이 재밌질 않습니다. 주의사항, 행정학이 재밌진 않아요. 어렵고 지겹긴 한데, 그래도 제가 제 수험생 할 때도 행정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행정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강사님 덕분에 행정학 이렇게 공부하니까 엄청 쉽네, 깨달았던 계기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걸 깨닫고 훨씬 쉽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학을 그냥 배우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막 행정학 설명을 해주죠? 외계인과 통신하나? 처음에는 막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처음 접해보고 이 기초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근데 행정학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이론적인 부분만 디립다 막 때려 박으면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행정학은 정부를 운영하겠죠. 정부를 운영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고, 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명이 모여서 협력하면서, 뭐 민간 기업이든 이 학원이든 뭐 정부든 여러 명이 협력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해봤냐고요. 하다못해 대학교 동아리,
몇 명 안 되더라도 뭐 친구들 사이에서 여행 어디로 여행 갈지 뭐 먹을지 정하고 등등 다 여러분들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인데 그게 정부를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좀 특수성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 축소파는 다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모이면 다들 생각이 다르죠. 이해관계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죠. 아니 뭐 내 10년, 20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생각이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 조정도 해야 되고 다 겪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행정학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좀 재밌어집니다. 아, 이게 완전 나랑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구나. 외계어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 뭐 그 부분이 제 역할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아무나 못하는 거고 오직 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험생의 재미는 뭐겠어요? 수험생의 최고의 재미는 뭡니까? 문제가 잘 풀려야 돼요. 문제 잘 풀리면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왜 공부하는지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가서 문제 잘 풀어야 돼요. 문제 잘 풀리면 재밌어요. 근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려. 점수가 안 올라. 이러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전에 있던 걸 겪을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모으고 다 추스리고 연구해서 만든 게 스마트 행정학이고 한마디로 소개해드리면 이제 여기도 있듯이 강의 교재에 수험 적합성을 극대화시켜놨다. 그래서 수험 적합성만큼은 진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이건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아무튼 이 수험 적합성 어디서 나온다라고 그랬습니까?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할수록 더 빨리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할 텐데 30분 만에 이걸 다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30분 개요를 듣고 강의를 배우면서 철저하게 몸에 익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개요를 한번 잡아봅니다. 자, 일단 5개년도 이거는 그 올해 문제를 빼고 최근 5개년도 데이터인데 제가 이게 기출문제라고 다뤄놓은 것은 여태까지 모든 기출문제 말고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해주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한 1700문제 이내의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문제가 풀리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험에서 한 요 정도는 그냥 기존 기출문제를 바로 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생소한 문제나 100점 방지 이건 뭐 합쳐가지고 기출문제로는 바로 안 풀리는 문제들인데 그래도 생소한 문제는 강의 시간에 배우는 거 그다음에 기출문제로 소거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배우는 요령으로 어떻게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고 100점 방지는 이건 도무지 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비하면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올해가 좀 그 시험 제도가 바뀐 이후에 갑자기 좀 난이도가 상승을 했어요. 자, 시험 제도는 이때 바뀌었는데 전공 과목, 행정법을 전공 과목으로 하면서 전공 과목의 난이도를 올린다가 기본적인 기조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출제자들이 여러분들 실력을 잘 몰라요. 대충 이제 어떤 걸 헷갈려 하겠거니 이런 건 알죠. 그래서 시험 문제 그걸 반영해서 문제를 만드는데 그 난이도 조절, 전체적인 20문제 난이도 조절은 이제 정교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엄청 쉬울 때도 있고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작년에는 뭐 국가직은 좀 어려웠고 지방직은 또 엄청 쉬웠고 이러다가 이제 이게 좀 어렵게 내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쉬운 거야? 그랬는지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올해는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국가 지방직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풀리는 비중 9급 기준으로는 약 85%, 85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이제 70%죠. 70점 정도죠. 70점. 좀 확 줄어들었죠. 그럼 이제 범위를 더 넓혀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렵게 나오니까. 어떻게 다 대비를 해야 되냐. 이러니까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지는데 자,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모든 수험생들 점수가 올라가요. 어렵게 나오면 모든 수험생 점수가 떨어져요. 다른 수험생보다 잘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수험생보다. 이걸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수험생보다 잘 보면 합격하는 거예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특히 가장 최근에 이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소식을 들었을 테니까 가장 최근에 많은 분들은 이제 시험 자체를 욕하고
이제 시험 문제가 개떡 같으니까 내 점수도 이렇게 폭락하고 뭐 그런 부분이 없진 않죠. 시험이 이게 딱히 이제 너무 수험생들이 대비하기 어려운 너무 범위를 넓혀서 출제한 경향이 또 있고 그러니까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뭐 찍기 싸움 아니야 짜증도 나고 하긴 한데 그 와중에 선생님 저 80점 맞았어요. 85점 맞았어요. 저 이관왕 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뭐 카페 합격 후기라든가 등등. 제가 뭐 제 소통 창구는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각종 저와의 소통 창구에서 선생님 저 합격할 것 같아요. 80점, 85점 맞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나오면 95, 100 맞고 합격하는 거고요. 어렵게 나오면 80, 85 맞고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80점만 맞아도 대부분의 수험생보다 엄청나게 잘 본 거예요. 아예 그냥 평소 때 그냥 웬만한 모의고사 80점, 90점대 맞았던 분들도 삐끗해가지고 뭐 50점 이런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다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도 14문제는 그냥 기출문제 있는 걸로 다 푸는 거란 말이에요. 뭐 단순 계산하면 70점을 일단 맞고 들어가야 되는 시험인데 70점에서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거는 처음 나온 문제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범위를 무작정 넓혀야 되냐? 무작정 넓히면 안 돼요. 무작정 넓히면 점수가 무조건 떨어져요. 자, 이걸 이제 명심을 해주시고, 자, 이 올해 시험들 때문에 이제 좀 데이터가 기준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정도로 낼지 아니면은 수험생들 점수가 폭락하는구나, 변별력이 없구나, 출제자들이 조금 이제 조절을 할지, 그건 이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나오든 이제 평균치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나오든 적어도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들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거예요. 다른 수험생을. 자, 다시. 쉽게 나오면 모두 잘 봅니다. 커트라인도 올라가요. 어렵게 나오면 모두 못 봅니다. 커트라인도 떨어져요. 그럼 이제 어렵게 나왔을 때 나 90점 못 맞아서 큰일 났어가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보다 훨씬 잘 봤네? 오케이. 자, 그러면 감이 오죠? 이게 처음 출제하는 것들 막 섞어서 내기 시작했고 수험생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졌을 때 무작정 양을 늘리는 수험생. 무작정. 여러분들 시간과 에너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공부 범위를 넓혔을 때 하루 24시간이 48시간으로 늘어나고 여러분들 순공부 시간이 평소에 한 8시간 하던 사람이 갑자기 16시간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죠.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양을 넓히는 만큼, 범위를 넓히는 만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매번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거. 그것도 진짜 똑같이 나옵니다. 이걸 반복할 수가 없겠죠. 또 이건 대비 가능한 거예요. 대비 가능한 거에서 더 많이 틀려요. 또 행정학은 진짜 뭐든 행정학으로 막 정부와 관련된다고 우기면 다 행정학이 돼요. 별의별 학문들 다 끌고 와서 낼 수 있어요. 이론들도 무지막지하게 많고 어떨 때는 저도 모르는 이론도 있어요. 그런 이론들 다 공부하면은 남들 다 맞추는 거. 대비 가능한 거. 이걸 틀려버리는 거예요. 또 범위가 무한정하니까 아무리 넓혀도 처음 보는 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걸 맞춰야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그런 시험은 애초에 없어요. 남들 다 대비 가능한 걸 다 맞추면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해야 돼요. 다른 과목도. 이번에 선생님 저 다른 과목 거의 다 95, 100이고요. 행정학은 70점 맞았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하지만 합격했어요. 행정 어려워서 조금 떨어질 수 있지. 근데 다른 과목을 또 그만큼 열심히 해놨으니까 어차피 평균으로 합격하는 거니까 다른 과목 하느라 행정학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합격. 이런 수험생들도 연락이 오고 많을 겁니다.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절대로 최근에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험생은 너무 마음이 불안해. 저도 이제 겪어봤지만 평소에 안 그런 양반들이 수험생만 되면 정말 심리적으로 취약해집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혹시 내가 공부 안 한 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할까? 자, 그럴 일이 없다. 그럴 일이 없다. 그거 맞추고 못 맞추고로 당락이 갈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걸 맞추고 싶으면 아까 이제 비율은 뭐 85점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약 80에서 85점 사이에 있는 우리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에도 다 있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해주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제대로 해야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들을
대비하고 실제로 많이 나오니까 기본 점수가 쌓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좀 생소한 것들도 맞출 수 있는 요령이 생겨요. 그러면 기출문제 패턴이라는 게 있으니까 처음 보는 게 나와도 이건 기출문제 있는 걸로 속어도 하고, 그다음에 뭐 2개 남았는데 둘 중에서는 꼭 대부분 이런 게 뭐 정답이더라. 또 패턴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자, 생소한 문제, 처음 나오는 문제를 맞추고 싶으면 이걸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비율이 80점, 85점 어치 그냥 무조건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보다 한 몇십 배죠. 몇십 배를 행정학 범위로 잡아놨어요. 자, 요걸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수험생들이 여기 요만큼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다 맞출 정도로 대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이거 하기도 벅차요. 해보면 압니다.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이거 하기도 벅찬데 범위를 넓힌다. 범위 넓힌다고 절대 하루 24시간 안 늘어나고 공부 시간 안 늘어납니다. 이걸 그만큼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론 강의에서 제가 다 알려주겠죠. 이게 되면은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응용. 그다음에 기출 강의에서 그 응용력을 기출 문제랑 그다음에 제가 문제를 바탕으로 또 키워준단 말이에요. 점점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뭐 이번 시험처럼 어렵게 나오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다른 수험생보다 잘 보는 기준 70점에서 플러스 10점, 그래서 80점 이상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나오면 당연히 95점 이상 나오고, 뭐 쉽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이하게만 나와도. 그리고 이제 평이한 난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00점을 여러분들이 추구할 필요는 없는데 100점은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뭐 실전 감각들을 끌어올리면 또 감이 좋아지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출제 패턴 모의고사 이렇게 마지막 100점 이건 이제 제일 안 중요하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합격을 하는데 어쨌든 행정학은 범위가 정말 무한정하기 때문에 이걸 아무 그냥 기준 없이 마구마구 넓히면 무조건 시험에서 떨어진다. 요거 이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면 또 재시생들 같은 경우에 올해 한번 폭탄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빠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시험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쉽게 나왔는데 뭐 다른 사람들 다 맞추는데 본인만 못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떨어질까 봐 불안한 마음에 더 확실하게 떨어지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그냥 무작정 범위를 넓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심으로 배우긴 하지만 당연히 제가 어려운 부분, 생소한 문제들 대비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주겠죠. 그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론 강의부터 훈련해요. 이론 강의, 뭐 기출 강의, 그다음에 등등 그 각종 커리큘럼에서 계속 훈련을 쌓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론 강의, 기출 강의만큼은 필수고 그다음에 본인이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다음 커리큘럼들을 활용하는데 계속 훈련을 쌓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답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브리타 대비로 주는 게 있어요. 브리타 대비로. 이게 모든 걸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뭐 처음 보는 것들이 나오니까 제가 좀 경계선에 해당한 것들 나름 근거가 있는 것들을 브리타 대비로 줍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브리타 대비로 주면은 이건 뭐 4시간 특강, 4시간 분량 또 브리타 대비만 싹 모아놓으면은 양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또 근거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적중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매번 나오던 걸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어주고 적중했다고 하진 않죠. 안 나온 것 중에서 처음 나오는 게 여기서 꽤 많이 적중을 합니다. 근거가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넓혀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여기 대비 가능한 부분을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만들기에도 벅차다. 모든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이걸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이게 되는 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들을 줄 것이고 모의고사로도 주고 브리타 대비로도 주고 그런 부분들 겪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맞추게 해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예 생판 처음 나오는 게 있어도 훈련한 걸 바탕으로 정답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건 이제 지금부터 배울 행정 내용들인데 크게 파트가 7개로 구성이 됩니다. 크게 7개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행정학 총론부터 쭉 배우게 되는데 이건 이제 출제 비중이에요.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딱 보니까 정책 이론이 요새 제일 잘 나오죠. 근데 좀 공무원 시험이 특이해요. 공무원 시험이 정책 이론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공무원 시험 문제를 그대로 따다 쓰는 각종 객관식 행정학 시험들이 있어요. 뭐 경찰 간부, 경찰 승진 등등. 뭐 이런 문제들 보면은 행정학 총론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강의를 공무원분들이 제일 많이 듣지만 뭐 다른 시험 강의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 이론과 행정학 총론 비중을 바꾸면 됩니다. 행정학 총론이 사실은 공무원 시험에도 더 많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행정학 여러분들 나중에 공무원에 대해서 일할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기본 소양이고 기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는 약 3문제, 정책 이론은 그보다 더 많은 4문제 이상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라고 할까요? 메이저가 5개가 보이죠. 나머지는 좀 비중이 많이 적잖아요. 뭐 합쳐서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한 6등분 하면은 대충 비중이 나올 것이고 한 3문제 내외가 된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론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론이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지방직은 좀 더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방직이니까 지방자치론. 그 이름에서 보이듯이 지방직, 그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고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이론이 지방자치론이겠죠? 좀 더 나와요. 근데 이제 국가직도 갑자기 막 4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갑자기 막 4문제가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파트이고 그다음에 국가직은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좀 큰 코 다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무작정 또 뭐 여기만 파면 안 되고 제가 딱 강약 조절을 해줘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꼭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강의가 진행될수록 한 번 더 말할 거예요. 뒷부분 흐지부지 돼가지고 지방자치론이 약점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보완하려고 했다가 미루다가 다른 과목에 치이다가 결국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급하게 막 선생님 뭐만 보면 될까요? 자 그러지 말고 처음에 잘 끝내놔야 돼요. 자 아무튼 이제 지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부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시험 공부 원칙은 무조건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고 그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행정학 내용도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 들어야 될 것은 도대체 우리 행정학 시험 문제가 무엇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며 그다음에 뭐가 또 많이 나오고 뭐는 적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이런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고 일정 점수가 팍 올라요. 기본 점수가 달라져요. 이렇게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폭락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건 다 맞추니까. 이번 지방직도 어려웠다고 하긴 하지만 반절 이상은 진짜 기출문제는 거 똑같이 나왔어요. 그걸 일단 다 맞추고 시작을 해야죠. 거기서 틀려버리면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시험 문제 파악을 하는데 자 그냥 행정학을 배우면 여러분들 행정학 욕하다가 끝납니다. 객관식 행정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건 합격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합격생들도 뭐 처음부터 저랑 공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처음부터 선생님 말대로 할 걸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나서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선생님 시험에 나오는 거 맨날 정해져 있는데 물론 이제 처음 보는 게 나오긴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고득점하고 합격을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시험에 쓸데없는 것까지 다 알아보고 다 파고들고 불안한 마음에 다 찾아봤을까?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객관식 행정학입니다.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것을 객관식 문제가 풀리게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으로 과연 무엇이 뭐는 많이 나오고 뭐는 적게 나오고 무엇이 나오며 출제되면 어떻게 출제를 하는가 이걸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출제 가능성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강약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시험에 빨리 합격하는 분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일수록 더 많이 반복을 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그게 되면 그 실력을 바탕으로 좀 생소한 것들도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왕창 이래버리면은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것들을 제대로 대비가 안 돼 있고 그 기본이 없으니까 응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암기해야 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볼 건데 올해 문제 중에서 신공공 서비스론, 아직 행정 내용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내용 설명 안 할 건데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신공공 관리론 내용이 나오면 땡입니다. 이런 문제가 얼만큼 나오냐면은 95% 이상 나와요. 신공공 서비스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신공공 관리론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맨날 신공공 관리론 내용 땡 나온단 말이에요. 아,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OX, OX 이렇게 판단을 해 나가는데 지금 이제 분홍색 된 부분,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에요. 신공공 관리론에서 정부의 역할을 방향 잡기로 본다.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뭐 미친 듯이 배워요. 절대 까먹을 수 없게끔 배웁니다. 그런데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신공공 관리론 내용 나왔네. 땡!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구나. 신공공 서비스론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중요하구나. 신공공 서비스론 자체도 공부하긴 해야죠. 근데 어차피 땡으로 나오는 건 이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살짝 세면은 신공공 관리론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출제됩니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출제되면서 이걸 잘 알면 신공공 서비스론 문제도 잘 풀려요. 뭐 여러분들이 어디에 힘을 빡 주고 반복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비판 이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아예 내용을 안 물어보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끔 등장해요. 신공공 서비스론의 뭐 등장 배경으로서 가끔 이렇게 이름만 등장해요. 아, 비판 이론이 뭐지? 찾아보면은 다 시간 낭비.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파고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제 문제 해결에 집중되는 거. 그래서 가르쳐 줄 때도 제가 신공관리론과 신공 서비스론 이렇게 바꿔서 출제한다. 이걸 다 시각적으로, 표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하기 쉽게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하면서 배워야 되겠죠. 제가 이해도 굉장히 쉽게 시켜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느끼는 거, 알고 있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건데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에 맞춰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딱히 암기 안 하더라도 신공 관련해서 이 내용은 절대 까먹을 수 없게끔 배워요. 이해도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파악하면은 문제가 잘 풀립니다. 올해 문제도 이런 문제가 그냥 반절 이상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 시험은 특히 이 문제는 제가 정말 안타까운 사례라서 제가 OT에 쓰고 있는데 이건 많은 수험생들이 기출 문제와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틀렸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의 신청 엄청 했어요. 뭐 CR도 안 먹혀도 이거 완전 난이도 최하 문제입니다. 자, 내용은 제가 지금은 할 수 없겠지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했을 때, 자, 여러분 내용을 모르니까 가볍게만 띄워보면은 이게 예산 과정인데, 자, 이건 다 디테일은 제외하고 예산 편성, 예산 심의를 거쳐서 본 예산이라는 게 성립하게 돼요. 근데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입법부에게 좀 검토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결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제출했던 예산안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게 수정 예산이에요. 그 말은 지금 요 단계잖아요. 요 단계. 요 단계에서 수정 예산 제출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본 예산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예산을 행정부가 집행하는데, 지금 이제 시간 순서 보이죠? 집행하는데 그때 예산을 추가하면 추가 경정 예산이에요. 그때. 그럼 이 시간 순서가 여러분들 내용을 아직 다 안 배웠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난이도 최하 문제란 말이에요. 완전 기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본 예산이라는 용어를 여기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부가 제출할 때는 예산 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의례적으로 여기다가 본 예산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배운 수험생들은 본 예산, 수정 예산, 추가 경정 예산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틀리고 이의 신청도 엄청나게 했는데 이건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의례적으로 섞어 쓰는 거지. 본 예산의 정확한 정의는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서 성립한 예산이 정확한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뭐 이렇게 의례적으로 섞어 쓰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단 한 번도 기출문제에서 본 예산을 이 용어로 쓴 적이 없어요. 기출문제를 항상 본 예산은 이 용어로만 썼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기출문제 그대로 공부하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네? 1, 2, 3 끝 하는 것이고, 시험 문제와 상관없이 엉뚱하게 공부하면은 뭐 해야 되지?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 정말 너무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요 수정예산, 분예산, 추가경쟁예산, 그래서 이제 OT에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시험 문제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추측으로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 그대로만 가르쳐 줘요. 그걸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줄 뿐이지, 시험 문제 나오는 그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합격을 했고, 아니 뭐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 말고 내 생각,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 가지 추측들 뭐가 중요합니까? 뭐 다양한 행정학은 이게 정답이 없는 학문이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의견이 맞느냐? 그냥 기출문제 나오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암기도 좀 필요하거든요. 단순 암기 문제, 단순 암기. 나중에 지방자치론에서 지방세, 그러니까 국세, 국가의 세금이 있고 지방세, 지방의 세금이 있는데, 그걸 특별시, 광역시, 광역자치단체죠. 여기서 걷는 세금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다 광역자치단체죠. 여기서 걷는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시, 광역시 쪽에서 걷는 거, 도에서 걷는 게 좀 달라요. 어떻게 외우느냐? 이거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외울 게 많아요.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엄청 나와요. 시험에 별로 안 나오면은 이렇게 많은 거 뭐하러 외웁니까? 근데 많이 나오니까 이 외울 게 많아도 외우긴 외워야 돼요. 근데 그냥 외우면 난리가 납니다. 계속 까먹어요. 제가 다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한국에 20년 이상 살았을 테니까 지방자치론 아직 안 배웠어도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물론 이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로 자치구랑 시군이 있죠. 예를 들어 지금 강의가 진행되는 이곳은 서울특별시. 그다음 그 밑에 자치구가 있죠. 동작구. 그다음에 경기도, 뭐 수원시, 도 밑에 시군이 있죠. 자, 세금에는 목적세도 있고 보통세도 있는데 보통세를 나눠 걷는 방식이 달라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가 나눠 걷는 방식, 도랑 시군이 나눠 걷는 방식. 이게 똑같았으면 외우기가 참 편한데 이게 달라. 하지만 공통점이 보입니다.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는 어느 쪽이든지 무조건 광역자치단체. 재산세는 어느 쪽이든지 무조건 기초자치단체. 이런 요령이 보여요. 이제 혼자 보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요령을 정리해 줘요. 그리고 이제 등록면허세라는 걸 잘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랑 자치구 사이에서는 자치구가 등록면허세를 걷는데 도랑 시군 사이에서는 도가 등록면허세를 걷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걸 외우기 편하게 자등, 도등 이렇게 외워버려요. 4개가 남았잖아요. 4개는 무조건 등록면허세 반대편이에요. 나중에 이름을 외우긴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파악만 하시면은 나머지 4개는 등록면허세 반대편이다. 이러면 이제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안 까먹게 외울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반복은 필요하죠. 이거 제가 교재에다가 다 요령도 정리해주고 강의 시간에도 계속 연습을 시켜줘요. 자, 그러면 보통세 중에서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소비출에. 소비출에는 무조건 광역자치단체다. 소비출에는 무조건 광역자치단체다. 보통세 중에서 소비취레는 무조건 광역자치단체다. 이걸 알면은 5초 만에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수험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이 문제 뭐 5초 만에 풀었어요. 뭐 엄청 뭐 좋아하면서 피드백을 줬었다. 그러니까 외울 건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냥 외우면 계속 까먹는 게 사람입니다. 뭐 외우는 건 기본적으로 반복이에요.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잘 외워져요. 근데 외워도 까먹고 외워도 까먹고 외워도 까먹고, 그다음에 반복 횟수도 더 줄이더라도 더 확실하게 외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요령들을 제가 강의에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훨씬 잘 외워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이건 뭐냐? 앞에서부터 계속 기출문제 강조하긴 했지만 아무리 시험이 좀 더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출문제 집에 기출문제에서 바로 풀리는 문제 비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걸 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가능한 거예요. 대비 가능한 거.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합격의 관건이라고 그랬죠. 이건 계속 했던 말입니다. 이걸로 합격하는 겁니다. 절대 처음 나오는 문제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맞추면은 처음 나오는 문제 일부는 자연스럽게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합격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또 이게 돼야 응용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들이 어려웠는데 올해 시험에서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둘 중에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앞쪽이 더 보장한다 땡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포지티브, 네거티브 했을 때 앞쪽 이거는 기출문제집에 당연히 이제 올해 기출문제집이 아니에요. 그 당시 기출문제집 그 당시 기출문제집에 똑같죠. 이게 이제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어요. 완전 똑같아가지고 문제도 합쳐놓을 정도로 이런 것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몇 문제? 반절이 넘어요. 반절이.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냥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 반절이 넘어요. 이건 이제 무조건 다 맞춰야죠. 이걸 여기서 틀려버리면 게임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려웠다는 지방지 문제에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상당히 어려운 제도예요.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또 엄청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또 너무 또 자세하게 배우기는 어렵고 내용 자체도 좀 어렵고 하지만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벌써부터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기출문제집에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똑같네, 그죠? 이렇게 똑같이 출제되는 것들은 기계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웠다 지방직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단 반절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수험생의 불안한 마음 압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합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다 지도를 해줄 건데 뭘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는 명확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넓혀야 돼요. 그리고 그 넓히는 것도 제가 요령을 가르쳐줘요. 일단 훈련하다 보면은 이런 요령들, 그러니까 너무 범위는 넓은데 우리 시간과 에너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대비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맞추느냐. 이 당시에 4차 산업혁명 내용이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생소한 문제가 달려있죠. 기출문제가 아니라 생소한 문제. 처음 출제됐을 때 제가 그 전부터 계속 훈련을 시켜줬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 온 건가 안 온 건가 학자들 간에 합의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3차가 지식정보 사회고요. 3차. 그 다음 단계로서 지금 논의 중인데 갑자기 이때 뭐 한창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비대면 시대다 보니 뭐 어마어마하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었죠. 살짝 유행 타고 나왔어요.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자, 그 전에 3차 지식정보 사회에서도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는 항상 땡으로 나왔던 거예요. 3차에서도 땡인데 이게 1, 2차의 특징이거든요. 3차에서도 땡인데 4차에서 당연히 땡이죠. 그죠? 이런 요령들을 다 배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률이 그러니까 처음 출제된 것 치고는 그리 낮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다 풀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 이렇게 나왔던 거, 기출문제 있었다는 거, 뭐 이 당시 기출문제 기준으로 확인.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문화의 경쟁가치 모형 원래부터 나오던 모형인데 문화적인 측면을 처음 출제했어요. 문화적인 측면. 근데 관계, 인간관계는 응집성, 사기를 강조한다. 이런 것들은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처음이지만 자, 위계, 혁신, 과업, 관계 중에서 관계는 당연히 인간관계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는 배웁니다. 그건 다 기출문제도 있고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응집성, 사기를 중시한다는 걸 다 배워요. 그러면 문화는 처음 출제됐지만 인간관계 쪽인데 틀렸겠네? 이렇게 다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기출문제지 기준으로 했을 때 니은 모형이 인간관계 모형이에요. 인간관계 모형. 인간관계 모형에서는 응집성, 사기 강조한다. 기출문제 다 있고 강의 시간에도 배우고. 자,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적중자랑이에요. 적중자랑. 제가 기출문제에 있었던 거 그 변형해서 출제해 놓고 뭐 모의고사에 변형해 출제해 놓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 자랑은 안 합니다. 그냥 기출문제 있는 거니까. 그냥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거. 자, 이 중에서 2번 보시면 주민은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재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할 수 있다. 이게 옳은 건데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이게 옳은 거 여기 틀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 옳은 거 이게 뭐냐? 요 세 가지가 23년도 직전에 22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됐어요. 새로 들어온 규정들이 있어요.
새로 들어온 규정들 알아주세요 라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제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 모의고사는 그 당시에 한시적인 모의고사였지만 내용들은 제가 다 다른 모의고사에도 반영을 해줍니다. 아무튼 뭐 이벤트성 모의고사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대비해야 되는데 자, 선지 3 주민은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지방의회 땡이고 단체장이 제출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봤던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뭐 지방의회가 땡이다, 단체장이다 이런 것도 연습시키고, 그리고 선지 3은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22년에 지방자치법에 새로 추가된 규정이니 이 문제를 확인해 두면 됩니다. 이 정도로 확인 가능하잖아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워낙 많은 규정들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시험 문제. 자, 이게 21년도에 개정됐고 22년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제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 이건 처음 출제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 전에는 없었던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근거가 있는 것들, 예측 가능한 것들은 제가 다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적중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넓히면 안 되고 제가 넓혀주는 데까지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 공공봉사 동기가 지금 이제 21년도 대비 모의고사인데 2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나왔어요. 21년도, 22년도 계속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예측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유행 중이었거든요. 학계에서 워낙 유행 중이니까. 이게 15년도에 개념 한번 물어봤거든요. 개념. 근데 이게 개념 가지고 끝날 게 아니야. 너무 유행 중이니까 무조건 또 나온다. 그리고 이제는 개념 수준이 아니라 종류를 낼 것이다. 종류를 낼 것이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당연히 가르쳐주고 종류, 모의고사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 당시 시험 문제에 종류 물어보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그 이후에도 종류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거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은 다 근거가 있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찍어줍니다. 근데 이건 좀 여담인데 21년도 시험이잖아요. 이게 너무 일찍 찍어줬었어. 제가 15년도에 먼저 개념이 나오고 이게 학계에서 워낙 유행 중이니까 제가 한 17년도부터 계속 찍어줬는데 너무 일찍 찍어줘가지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수험생들은 조금 이제 시간 낭비를 했을 수 있겠죠. 한 문제 정도는. 근데 나올 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 문제는 제가 너무 일찍 찍어줬는데 웬만하면은 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3년 이내에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늦어도 3년 이내에 나와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양성 관리가 또 학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유행 중이에요. 근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었어. 근데 다양성 관리는 광의로는 일과 삶의 균형, 그다음에 협의로는 균형 인사 정책 이게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다 모의고사로 연습을 시키고, 이때 7급 시험에서 방금 봤죠? 일과 삶의 균형, 균형 인사 정책, 다양성 관리 방안이란 말이에요. 볼 수 없다 땡. 그게 나오고, 학계에서 대유행 중인 것들은 제가 계속 체크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또 나온 공공가치 관리론. 자, 지금 23년도 기본서입니다. 또 제가 아까 말했던 브리타 레비가 이 내용인데 제가 모의고사로도 가르쳐주지만 이런 부분을 모아서 따로 특강을 해줘요. 이거 이제 기본서랑 요약서에 실려는 있고, 근데 이론 강의, 뭐 요약 강의에서 배우진 않아요. 따로 배웁니다. 따로.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 매번 나오는 거 먼저 제대로 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자, 아직 선생님 여기서도 부족한 게 많아요. 기출문제에서도 헷갈리는 게 많아요. 보면 안 되고 이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더 많이 올라요. 못 봤어도 뭐 이 문제 틀렸어도 괜찮아요. 다른 걸 더 맞췄을 테니까. 근데 이게 돼 있으면은 그때 하게 되면은 자, 공공가치관리론이란 신공공관리론이 야기한 행정의 공공성 약화를 극복. 자, 이건 내용은 아직 모르니까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겁니다. 근데 신공공관리론 계승땡. 자, 제가 23년도에 기본서에 처음 넣었어요. 학계에서 너무 중시하고 있는데 나온다. 처음 넣었어요. 바로 나오고 또 나왔어요. 올해 또 나왔는데 이번엔 조금 어려운 게 나왔어요. 뭐 기억 니은까지는 저도 찍어주진 못했어요. 또 너무 또 범위가 넓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아까 브리타 대비 보시면은 전략적 삼각형이 3가지가 딱 나와 있을 겁니다. 3가지.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이든 공공부문이든 공공가치 구현에 실패했다가 그냥 공공가치 실패해요. 개념은 당연히 배우는 거니까. 브리타 대비로 배우는 거니까 기억 니은까지는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디귿 리을 바로 맞출 수 있었던 문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표시를 안 했네. 맞출 수 있었던 문제. 올해도 그냥 브리타 대비 있는 걸로 그냥 맞추는 문제. 근데 이거는 우선순위는 밀리긴 함. 우선순위는 밀림. 항상 우선순위. 자, 그래서 절대 내용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합격이 필요한 거. 합격하려면 다른 수험생을 앞서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아무 상관없이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건 끝. 중요한 건 끝.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론 강의 할 때 책임져야 될 것들 이런 거 좀 설명해 줄 거예요. 좀 이따 당일 복습 방법은 조금 잘 들어주시고 이해와 정리는 제가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해주는 그대로 강의에 집중만 잘하면 돼요. 복습 잘하고. 이해는 뭐냐? 이거 한번 여러분들 외워보라고 했을 때 바로 안 외워지는데 공무원 시험 과목들 9급 기준, 일행직 기준 과목들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이렇게 이해시켜주면 훨씬 잘 외워지겠죠. 기억에 남겠죠. 안 까먹고. 그 다음에 이걸 교재로 딱 정리를 해줘요. 이건 이제 제가 다 해줍니다. 제가 해주는 그대로 하면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해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복습하고 반복하는 과정인데 뭐 아시다시피 에빙하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너무너무 유명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예를 보면은 여러분들 강의 열심히 들었어. 10분 쉬고 나면은 3분의 1을 까먹습니다. 하루 지나면 3분의 2를 까먹어요. 이거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까먹는다라고 절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그렇고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모든 합격생들은 이게 끊임없이 까먹으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합격을 한 거예요. 뭐 이걸 제가 다 강의 복습 방법에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잘 들어주세요. 자, 하루 4강 진행이 되는데 인강 듣는 분들도 4강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첫날만 OT가 있어서 3강까지 그 다음부터는 4강씩 첫날만 3강까지 했을 때 강의 듣고 당일 복습 꼭 해줘야 돼 있고 그다음에 주구장창 것도 아무거나 복습하면 또 효과가 떨어지겠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높은 복습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공부 방법, 복습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제 강의를 들을 때만큼은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다 좋은 방법들이고 다 효과가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추려놓은 거예요. 가장. 그래서 다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제일 효과적으로 해야죠. 자, 일단 기본서, 우리의 기본서 이름은 이론에 강한 행정학. 기본서 좀 이따가 또 설명해 주겠지만 본문에 기출 OX가 있을 거예요. 자, 복습은 기출 OX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서 절대로 하나하나 다 정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하나 정독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걸 못 봐요. 기출 OX가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시험 문제로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기출 OX가 헷갈려. 그때만 본문을 보는 거예요. 자, 기출 OX 바로 위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O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좀 이따 다시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챕터별로 실전 익히기가 있습니다. 실전 익히기 문제는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실전 익히기는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 정독 안 한다. 기출 OX 먼저 보고 헷갈리는 것만 본문을 읽어본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출문제지 같이 복습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 공부는 처음부터 시험 문제를 봐야 돼요. 처음부터. 자, 강의 시간에도 엄청나게 다룰 거예요. 이것도 기출문제. 강의 시간에도 제가 항상 시험 문제랑 연결을 시켜줄 건데 여러분 복습도 꼭 시험 문제를 봐야 됩니다. 기출에 강한 행정학이 기출문제집이고 그 다음에 천재라는 게 따로 나오는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한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천재라는 게 따로 나오는데 천재는 그 이론 강의 복습용 혹은 컷이 낮은 직렬용 기출문제집이에요. 근데 그 컷이 낮은 직렬이 아니면은 뭐 이걸로 이론 강의 복습해도 되긴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기출에 강한 행정학 보면 됩니다. 기출에 강한 행정학이 중요도가 A, B, C로 나눠져 있고 난이도가 하, 중, 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요도 A, B 중에서 난이도 하, 중 거기서 이제 좀 겹치는 문제 좀 빼고 들어가는 게 천재예요. 그러니까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중요도 A, B급 문제. 그리고 이게 너무 벅차면은
이 상을 안 보면은 천재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론 강의 때는 천재 보고 기출 강의 때는 기출에 관한 행정학 보고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한 것만 있으면 돼, 한 것만. 그래서 컷이 낮은 직렬이 아니라면 기출에 관한 행정학으로. 그다음에 이건 그 기출에 관한 행정학으로 기출 강의도 듣고 같이 복습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문제 부분에는 정답 체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기출 문제를 스스로 막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중요도 AP급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리고 확인하기 아주 좋은 해설이 암기용 해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객관식 행정학 문제는 틀리게 바꿔서 내는 부분이 출제 포인트예요. 그걸 취소선을 찍어놓고 여기가 틀렸다. 그다음에 어떻게 바꿔야 된다. 간략하게 다루는 해설이 암기용 해설이에요. 그리고 더 자세한 이해용 해설도 있는데 뭐 처음에는 문제 읽어보고 그다음 바로 정답 봐도 돼요. 풀려고 하지 마세요. 기출문제는 애초에 푸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로 시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지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셀프 테스트는 모의고사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다 자료를 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문제 읽고 바로 정답 봐요. 그냥 바로 암기용해서 봐요. 이런 게 나오고 어디를 틀리게 바꿔내는구나.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끝나요. 그리고 이제 기출 강의에서는 더 체계적으로 스마트하게 다시 정복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 본다고 절대로 마스터가 안 됩니다. 이론 강의 때도 보고 그 완강한 실력을 바탕으로 기출 강의 때 또 봐야 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셀프 테스트는 모의고사 준다라고 그랬죠. 4강마다 하프 모의고사를 주고 첫날만 3강. 인강 듣는 분들은 3강 학습 자료, 뭐 7강 학습 자료 이렇게 4강마다 하프 모의고사가 첨부 자료로 제공될 겁니다. 이건 이제 복습을 한 다음에 기출 변형이에요. 기출 변형으로 또 셀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날 강의에서 하프 모의고사 해설을 해주는데 이게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모의고사를 주겠죠. 하프니까 10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10문제를 주면서 해설을 하면서 누적 복습을 제가 시켜줍니다. 누적 복습도 여러분들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강의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당일 복습 이것만 죽어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원칙이 있는데 한 약 200분 정도 되잖아요. 강의 듣는 시간 200분 보다는 당일 복습 시간은 좀 짧게. 왜냐하면 이게 주구장창 붙잡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느는 게 아니에요. 늘다가 말아요. 뭐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강의 듣는 시간은 넘지 않도록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내야 돼요. 이 정도에서.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넘어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을 세이브 하잖아요.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더 빨리 끝내고 더 빨리 다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바퀴를 돌아야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엔 안 들어와. 죽어도 안 들어와. 근데 한 바퀴를 돌면은 이런 게 보이네. 그 다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절 지나면 중간고사 칠 거고요. 또 반절 지나면 기말고사 칠 거고요. 그다음에 끝나면은 전범위 실전 테스트 칠 건데 이런 것들은 역시 복습용이에요. 누적 복습용이에요. 뭐 여러분들 실력 테스트라기보다는 누적 복습용. 그래서 셀프 테스트도 하긴 하지만 계속 누적적으로 복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론 강의 시작을 했죠. 여기 이제 1단계가 되겠고 0단계 기초인문은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론 강의 듣는데 너무 힘드신 분들은 기초인문 한번 듣고 듣는 게 좋겠죠.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근데 대부분은 잘 따라올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딱 봐도 이 빨간 글씨들 이게 필수 강의죠. 이걸 통해서 합격을 위한 근본적인 실력을 만들어요. 이제 이론 강의 때도 기출문제 같이 보고, 기출 강의 때는 기출문제 해독을 무조건 같이 해요. 그다음에 3단계에서도 제가 같이 시켜요. 이게 기출문제는 이때 실력에 맞춰서, 이때 실력에 맞춰서 계속 실력에 맞춰서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커리큘럼은 지금 다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커리큘럼 영상을 따로 찍어놨어요. 자세한 설명은 커리큘럼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9급 기준으로는 이렇게 7급은 또 커리큘럼 따로 있고 9급이든 7급이든 요게 합격을 위한 필수고, 필수 이거 없이는 합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가 이론 강의 때는 기본서랑 이렇게 기출문제집 필요하고 기출 강의 때는 요걸 쓴다고 그랬어요. 요걸 그러니까 요 기출에 강한 행정학으로 궁극적으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자, 기출에 강한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실력,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다른 수험생을 앞설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커리큘럼 영상 확인해 보시면 제가 쌍둥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설명해 줄 텐데 이게 각 시험별로 최적화된 모의고사고요. 각 시험별 최근 기출문제를 같이 봐요. 그래서 쌍둥이에요.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본질적인 합격 실력은 단원별 기출문제집. 근데 이론 강의는 처음에는 혼자 기출문제를 못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죠. 근데 본질적인 합격 실력은 단원별 기출문제집. 그리고 각 시험별 마무리는 쌍둥이 모의고사. 각 시험별 최근 기출문제를 같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못 듣는다라고 그랬죠. 뭐 제 강의 무조건 다 들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만큼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되는 만큼 할 수 있으면 3단계 도 하면 더 좋고 할 수 있으면 4단계 도 하면 더 좋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마무리 단계 중에서는 둘 중에서는 본인이 OT를 보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야 뭐 순서대로 따라가기 좋겠지만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해준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제가 설명드렸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것만 이렇게 메모를 하셔가지고 뭐 이거 위주로 메모를 하셔가지고 질문할 게 있으면은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강의 시간에 모든 걸 다 흡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질문해 주시고 학원별 학습 게시판도 있지만 뭐 네이버 카페가 제가 각종 공지사항들 가장 빨리 올리고 가장 편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슈퍼 공부법은 행정학을 떠나서 수험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가 상담해주는 창구고요. 공부법 강의가 아주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그 행정학을 떠난 모든 수험 생활의 모든 합격을 위한 공부법 커리큘럼과 제 상담. 제가 여기서는 행정학 외의 상담은 못해요. 제가 한 명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모든 부분 상담. 그다음에 유튜브 공랩. 그래서 제가 뭐 영상도 여러분 도움되는 영상도 올리고 매주 일요일 8시에 저녁 8시에 라이브를 해요. 라이브 상담 진행이 되니까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뭐 부득이하면 못하지만 거의 매주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상담 받으실 분들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공단기 종합반 노량진에서 진행되는 종합반도 있고 슈퍼스터디는 그냥 온라인 수험생활 관리 온라인 스터디예요. 온라인. 그래서 공부 습관을 잡고 계속 공부를 기록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이 돼 있고 나머지는 뭐 한번 찾아보고 이거 나한테 좀 잘 맞는데 그러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행정학 내용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행정학에서 일단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고득점 하는 거. 자 그걸 이제 배울 건데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시험 공부하는 원리를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과목 점수가 오를 거예요. 이제 또 제 합격 후기 중에 공통점이 선생님 행정학을 공부했는데 모든 과목 점수가 올랐어요. 이런 후기들 많습니다. 시험 공부의 원리를 배우니까. 자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만들어 나가 봅시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